안녕하세요. GPT 이야기 2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를 간단히 복습을 하면, 먼저 GPT-4의 능력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GPT는 언어 모델의 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서 아주 1990년대부터 많이 연구를 했던 N그램이라는 방법. 그래서 N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표에다가 이웃한 단어들이 발생한 빈도를 세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생성을 해내는 이제 그런 기법이고요. 이런 N그램 방식이 만들기는 쉽지만 그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안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기계학습이 대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에는 크게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거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2010년도에 이제 나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학습이 뭔지를 간단히 개념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가장 널리 쓰이는 딥러닝 모델이 신경망인데 신경망의 태동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퍼셉트론이 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부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슬라이드 102개인데 제가 한 반절 반절에서 1교시 2교시 하려고 그랬는데 1교시에서 한 40장 조금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절 이상이 남았는데 사실 조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경망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1950년대 퍼셉트론이 나왔고 이제 은닉층이 들어가는 다층 퍼셉트론,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둔 이제 딥러닝 모델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신경망 모델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데 쓸 수 있냐? 그래서 기존의 N그램 방식의 어떤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죠. 그것을 2003년도에 벤지오라는 분이 아래에 있는 Neural Probability Language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제안을 했고요.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죠. 자, 일단 랭귀지는 문장을 다루는데 문장은 시계열이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가 순서로 나와요. 그 다음에 문장들이 다 가변길이에요. 어떤 놈은 짧고 어떤 놈은 길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단어가 I am professor 이러면 I am a professor 이런데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경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실수로 표현이 돼야 되죠. 실수값 하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실수값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벡터로 I라는 단어, M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벤지오는 뉴럴 네트워크를 랭귀지 모델에 도입을 했고 이런 이슈들을 아주 근사하게 다뤘습니다. 먼저 고정 크기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임베딩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여전히 이제 코퍼스에 문장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여기는 챗GPT,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Developed by AI, Open AI, Established o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문장이 이제 수백만 개, 막 수천만 개가 들어있는 엄청나게 큰 코퍼스를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코퍼스에 들어있는 문장 각각에서 이제 훈련 집합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기법을 이제 제안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
문맥 길이를 즉 n 컨텍스트를 3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챗 GPT 이전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아티피셜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챗 GPT 이전이 특징 벡터 X가 되고 그 다음 단어가 아티피셜이 이제 레이블이 되는 즉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이런 샘플을 하나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윈도우를 한 칸 옆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is on artificial이 X가 되고 intelligence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샘플 또 한 칸을 미루면 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X가 되고 챗봇이 어, Y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각각의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샘플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이제 자율지도 학습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챗GPT나 이런 현재 쓰고 있는 고성능 LLM을 이 자율지도 학습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20년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된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율지도 학습은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지도학습에서는 대부분이 사람이 이 Y를 레이블링을 해줘요. 어떤 영상이 들어오면 그 속에 들여다보고 고양이가 들어있으면 고양이, 자전거가 들어있으면 바이시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레이블을 일찍 달아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지금 요 거에서는 코퍼스만 있으면 자르고 그 다음 문장, 한 칸 옆으로 밀고 자르고 그 다음 문장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X, Y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긴 하지만 그 훈련 집합을 자동으로 만든다고 해서 셀프를 붙여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자율지도 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샘플들을 수집을 하면 훈련 집합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벤지오는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성을 했는데, 아까 그림이 좀 다르지만, 지금 아까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동그라미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입력층, 입력층, 출력층이 있고요. 출력층에는 보캐블러리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이제 1, 2, 3번 해가지고 이제 V번까지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제 어휘의 크기가 10,000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더, is, artificial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뒀고요. 첫 번째 샘플이 챗GPT 이전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챗GPT 이전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왜 n 컨텍스 3이니까 이제 이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 2, 3 해가지고 V까지 즉 어휘가 10,000개라고 그러면 단어가 10,000개라고 그러면 만 개의 그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벡터는 D 모델 차원이고요. 실제로 벤지오 실험에서는 D 모델 차원을 이제 100차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개의 그 실수값으로 그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여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 내가 1번 단어를 100개의 실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 100개의 실수값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것도 학습으로 알아냅니다. 즉, 단어를 어떻게,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해야 가장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지를 학습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즈라는 챗GPT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요놈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즈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고 번이 이제 세 번째 단어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100개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0개의 실수값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에는 3D 모델 플러스 한 개의 노드. 한 개 노드는 이제 바이어스죠. 그리고 이제 입력층에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고 출력층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휘의 개수만큼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 이즈 언이 들어가면 그 Y가 그 아티피셜이야 되니까 요 아티피셜에 해당되는 노드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참값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세 개의 단어를 입력을 하면 여기 이제 예측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참값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값하고 참값이 그 얼마나 같은지를 이제 로스 펑션이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학습이 많이 돼서 이제 훌륭한 뉴럴 네트워크이고 저 차이가 크면 즉 손실함수 값이 크면 학습이 좀 덜 돼가지고 그 앞으로도 더 여러 번 에폭을 돌면서 그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매개 변수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죠. 벤지오는 문맥 길이를 5로 했고요. 지금 예시에서는 이제 3인데 그 다음에 어휘 크기는 17,964개. 그러니까 이게 17,964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개의 실수값, 즉 100차원의 그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자, 단어 인베딩 기술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100개의 실수, 즉 100차원의 실수 벡터로 단어 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 1957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뭐 학습으로 알아낸다든지 차원이 뭐 100차원 막 200차원이 아니고 그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세 개의 값으로 그 단어를 예를 들면 courageous는 뭐 8.05, 뭐 5.5, 7.38로 표현하고 뮤직은 7.67, 5.57, 6.5로 표현하는 그 3차원 공간상의 단어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오스굿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고요. 물론 이것은 사람이 이제 일일이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단어가 막 수만 개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벤지오는 이것을 학습으로 자동으로 알아내는, 즉 여기에 있는 그 단어에 하고 차원도 이제 3차원이 아니라 이제 100차원으로 늘려서 실험을 했죠. 벤지오 이후에 그 굉장히 발전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워드 투 백, 얘는 이제 그 300차원을 쓰고요. 그로브라는 거, 얘는 뭐 50차원, 뭐 200차원, 300차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 인베딩을 하면 무비하고 필름은 아주 그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그 값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코리아의 수도는 서울,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잇는 벡터가 서로 이렇게 평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는 그런 그 단어 표현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엔그람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의미를 반영을 전혀 못해요. 도구와 캣, 베드로, 룸이 비슷비슷한데 전혀 그 반영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커스 오브 디멘전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투그람 같으면 V의 제곱, 그 다음에 그 파이브그램 같으면 5승. 그래가지고 이 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막그 커지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벤지오의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 임베딩 벡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성능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크로스 오브 디멘저널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n 컨텍스트를 3으로 했는데 그 5로 늘린다고 그러면 사실 입력층에서 그 이 100개 노드, 100개 노드만 늘어나고요. 이것을 그 n 컨텍스트 10으로 하면 100개의 노드가
그 5개만 더 늘어나면 되죠. 그래서 그 문맥 길이가 늘어나면 선형적으로 입력층만 늘어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은닉층을 약간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것만 감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퍼스라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는 그 문장에서 그 주위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그 개를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헐리우드, 그다음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그 가까이 있어요, 문장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상호 보완적이죠. 뉴럴 랭귀지 모델은 앵그램보다 이런 퍼즈의 통찰을 훨씬 잘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이 그 모든 걸 해결했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 문맥 길이를 이제 5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면 문맥 길이를 이게 5나 10이 아니라 100 또는 지금 우리 랭귀지 모델 GPT가 허용하는 것처럼 1000, 5000으로 늘리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 그 입력층의 노드 수가. 그래서 그 여전히 조금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자연어 문장을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 개념이 고려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길이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맥 길이를 3으로 하면 항상 그 세 개로 이렇게 세 개씩 자르잖아요. 세 개씩. 세 개씩 자르잖아요. 자, 과연 이런 식의 것이 적절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순환신경망, 아니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RNN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RNN은 이게 지금 히든층이 하나인 이게 이제 입력층, 히든층,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출력층인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이제 90도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 돌리면 우리 앞에서 봤던 입력층, 입력층, 출력층 이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 보면 녹색 엣지가 들어있는데 이 은닉층에 들어있는 노드 간의 그 연결성이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U1이라는 매개변수 집합, U2라는 매개변수 집합이 있었는데 U3라는 매개변수 집합이 하나 추가된다. 그래서 그 가중치 집합, 즉 매개변수 집합은 U1, U2, U3가 된다. 얘를 축약해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요렇게 요런 그 RN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칠 수가 있어요.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입력층, 은닉층, 이제 출력층인데 그놈이 여러 개 복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요 적애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 그럼 이제 그놈을 그 X1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 벡터예요. 볼트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X1, X2, X3 해가지고 이제 실수값이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D 모델, 그러니까 3차원 인베딩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면 저게가 실수 3개로 표현이 되고 실수 3개가 이리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U1이라는 값을 가지고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은닉진 값들이 그 정해지고 그놈을 우리가 이제 그 H1이라는
그 벡터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U2라는 이 가중치를 통해서 그 계산이 돼서 O1이 출력이 되고, 얘도 이제 벡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제 스칼라값 O1, O2 두 개 이제 실수값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H1이라는 벡터가 그 다음 순간으로 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달을 할 때 요 파란색,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가중치 값이 작용을 해서 그 전달이 되는 거죠. 2라는 순간으로. 그럼 2라는 순간에는 두 번째 단어 저절로가 들어오고 요거 이제 그 세 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인베딩 벡터로 들어오고 U1, U2를 통해서 U2가 나가고 또 H2가 만들어진 그놈이 U3를 통해서 그 다음 순간으로 또 전달이 되고 그 3이라는 순간은 불거질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세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인베딩 벡터 들어오고 U1, U2, 그다음 U3가 작용해서 그 H3가 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어가 없다가 들어오면 뭐 또 처리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 그 단어가 5개면 5번 이렇게 펼치면 되고 그 단어가 15개인 긴 문장이면 15번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H라는 그 히든층의 벡터가 15개 단어면 H1, H2, H3 해가지고 H15까지 쭉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개의 이제 이런 그 출력값이 밖으로 나가고요. 문장이 30개의 단어 구성도 있으면 30번 펼치고 그 다음에 히든 벡터가 30번 발생하고 출력이 30개가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변 길이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순환 신경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슬라이드는 저계가 들어가면 H1의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담기고요. 그놈이 2라는 순간에 전달이 되고 2라는 순간에 저절로가 들어오면 H2는 그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에 단어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놈이 이제 3이라는 순간에 들어가고 H3는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에 들어온 단어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놈이 이제 계속 뒤로 흐르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요 H라는 벡터가 실어서 계속 그 뒤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앞에 있는 단어하고 저 뒤에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H1, 이제 H2, H3 쭉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 H라는 벡터도 이제 고정 길이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단어들에 대한 정보는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멀리 가다 보면 그 먼 곳에 있는 단어하고 그 상호작용이 되게 약해진다. 그것을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OX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게이트라는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서 열어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열어주고 어떤 경우는 닫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게이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어, 선택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볼 놈, 굳이 안 봐도 되는 놈, 그 게이트가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OX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OX가 그 여냐 마냐가 아니라 어떤 실수로 표현해서 얼마만큼 열을 건지를 조절을 하고 그러면 그 실수값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것도 이제 학습으로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이트도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고 그것도 그 학습을 통해서 알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학습이 알아내야 되는 이제 매개 변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순환신경망을 우리가 그 Long Short-Term Memory에서 LSTM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그 순수한 그 RLN보다는 이런 게이트 메커니즘이 들어간 그 LSTM을 이제 이후에는 더 많이 쓰게 돼요.
자, 이 LSTM은 그 되게 유연한 구조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품사태긴 같은 경우는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그러면 그 매 순간마다 이제 얘는 대명사다, 부사다, 형용사다 뭐 이런 걸 알아내는 대도 쓸 수가 있고요.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 이렇게 그 음절마다 들어가면 그 이렇게 이제 그 단어로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이런 문장이 발생할 확률을 하나 출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출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다 끊어버리고요. 없애버리고 마지막에서만 그 확률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구조의 그 LSTM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서치캐버라는 분이 2014년도에 아주 이제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분이 이름 붙인 것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5개 단어가 들어가면 5개 출력이 나와요. 또는 하나의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 시퀀스하고 출력 시퀀스의 단어 개수가 같죠. 근데 우리가 그 뭐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글 문장이 들어가면 영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한글 문장의 단어 개수하고 영어 문장의 단어 개수가 그 보통 다르죠. 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서치캐버라는 분이 이제 이런 그 시퀀스 투 시퀀스인데 인코더 부분에는 이제 출력은 없어요. 입력만 있죠. 그래서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예, 그 5번에 걸쳐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요. 디코더 부분에서는 that can turn read by self에서 그 6번의 그 출력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그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그 입력하고 출력하는 단어의 개수가 다르게 즉 임의 길이의 시퀀스가 들어가면 임의 길이의 시퀀스가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보통 이제 언어 번역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자, 학습 단계에서는 한글 문장에 들어가면 출력이 돼야 되는 그 문장을 알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되고 여기 이제 그 출력돼야 되는 문장에 이제 Y가 되죠. 그래서 X, Y 쌍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할 때는 이 정답을 이렇게 밑에서 주입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제 티처 포싱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근데 학습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 정답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입력 문장을 주면 요 그 번역된 출력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입력을 아랫부분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자기 회귀 방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는 티처 포싱, 그다음에 그 예측 단계, 즉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하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아, 여기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입력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이제 G1이라는 놈 발생을 하면 얘가 이제 대을 발생을 시키고요. 처음에 이제 그 스타트 오브 센텐스를 주면 대시 발생을 하고 그럼 발생한 놈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 G2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출력 캔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턴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대은 그 뭐 적절한 단어가 나왔다고.
캔터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 턴에서 예를 들면 컴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그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서 줄줄이 틀릴 수밖에 없죠. 요 세 번째 단어가 틀린 게 나왔는데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이 시퀀스 모델은 그 엄청난 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해서 다섯 개 단어가 들어왔는데 지금 마지막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H5라는 그 은닉층 상태 벡터가 들어와요. 근데 요것만 여기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H5에는 H1, H2, H3, H4 순간에 들어온 단어를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은닉층에 이제 100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면 100차원 벡터가 되는데 100개의 실수값이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단어에 대한 그 정보를 응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이제 디코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H5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즉 한계를 안고 있는 벡터를 가지고 that can't turn red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또 생성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즉 성능이 저하될 그 문제점을 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을 그 이제 바다나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목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요. 먼저 이제 주목하고 자기 주목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목은 영어로 이제 attention이고요. 단어들이 쭉 있으면 지금까지는 모든 단어들을 이제 같은 비중으로 다뤘어요. 근데 사실 거기 이제 관사 어라든지 더는 비중이 좀 덜하고 그 턴, 레드 뭐 이런 애들은 비중이 크죠. 근데 그런 그 어, 비중을 달리하는 메커니즘이 없었어요. 근데 주목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단어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이 팀은 실력이 출중하고 뭐 이런 그 문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뭐 중요한 단어들이 쭉 나왔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과를 했냐 안 했냐, 합격을 했냐 안 했냐죠. 그래서 사실 1차 통과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훨씬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주어지면 어느 위치에 있는 단어에 더 주목을 할 건지 이게 이제 그 핵심 관심사고요. 자기 주목, 셀프 어텐션에서는 그 우리는 강에서 배불리 먹고 해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의 단어가 있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아홉 개의 단어가 서로 얼마나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배럴이라는 단어가 그 이 아홉 개 단어에 얼마만큼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짙을수록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강에서의를 주목을 많이 하고 뭐 배를 뭐 날랐다 우리는 이런 데 하고 뭐 놀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색깔이 옅으니까 주목을 좀 덜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그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요게 꼭 배럴만이 아니라 놀다도 마찬가지로 이 아홉 개의 단어에 그다음에 실컷도 마찬가지로 이 아홉 개 단어에 그 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그 상호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 주목을 그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현대적인, 즉 GPT가 쓰는 트랜스포머라는 그 신경망 구조는 그 쿼리 키 밸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쿼리 키 밸류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쿼리 키 밸류에는 쿼리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쿼리하고 키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그 어떤 값들을 계산을 해요. 그러고 그 계산된 값을 가지고 그 밸류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그 곱의 합을 계산해내서 그놈을 이제 그 다음 번호 이렇게 넘겨주는 이제 이런 그 주목 계산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3100타를 쓴다고 하면 쿼리가 이제 0.99, 0.099, 0.999로 표현이 되고요. 키가 4개다. 그리고 각각의 키도 3차원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 Q하고 K1, Q하고 K2의 내적을 계산해요. 그러면 그 0.148, 0.21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내적한 값이 크면 클수록 둘은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봐도 그 쿼리 Q는 K3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0.995라는 큰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 네 개의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앞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소프트맥스는 가져오면 1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면 결국 이제 스케일링이 돼서 그 0.189, 0.184 이렇게 돼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가까운 애가 이제 큰 값을 갖는 이제 이런 그 특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류가 이렇게 이제 그 네 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0.189를 요 V1에 곱하고요. 요 놈은 여기다 곱하고, 요 놈은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그, 곱해진 네개의 벡터를 이제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그러면 결국은 2.805, 1.631, 4.005라는 벡터가 나오고, 요 놈을 그 다음 처리 단계로 넘겨주는 방식이 쿼리키 밸류의 주목 계산입니다. 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K3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이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K3가 이 최종 값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그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을 해요. 이놈을 이제 행렬로 간결하게 표현하면 뭐 이런 방식이 되고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행렬 연산으로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논문이나 이제 책 같은 데서도 이제 행렬로 표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쿼리 키 밸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쿼리 키 밸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쿼리 키 밸류의 주목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는데 받아 나오는 그 서치 캐버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 쿼리 키 밸류 주목 방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죠. 자, 인코더가 있고 이제 디코더가 있어요. 아까 같은 그림인데 약간 그 뭐 이렇게 그 같은 그 그림을 이제 간결하게 하려고 이제 그 위아래 수평을 맞췄고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H1이 생기고 H2, H3, H4, H5가 생기죠. 그래서 바다나우라는 사람의 그 통찰은 뭐냐면 아니 매 순간마다 그 은닉층의 벡터가 생기는데 왜 H5만 마지막 것만 이 디코더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앞에 발생한 그 H1부터 H4까지 그런 중요한 정보를 그 버리냐 아깝다.
뭐 요거죠. 다 써보자. 이게 그 핵심 아이디어고, 그럼 요 놈을 도대체 어떻게 이 디코더에 다 전달을 할 거냐. 이런 그 관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바다나라 분은 이 퀄리티 밸류가 주목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이 다섯 개의 그 H1부터 H5를 디코더에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디코드에서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4라는 순간 이제 처리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 5라는 순간에 왔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5라는 순간에 G5, 이제 히든 벡터죠. 이게 이제 은닉층의 벡터죠. 여기서 쭉 이렇게 온. 얘가 이제 쿼리로 그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H1부터 H5, 이 다섯 개의 그 벡터가 그 키로 작용을 하죠. 아까 여기 있었던 여기 이제 키. 여기 이제 네 개인데 여기 이 경우는 이제 다섯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밸류는 또 뭐냐? 그러면 이 H1부터 H5가 밸류도 돼요. 키도 되고 밸류도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 계산을 하면 이런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벡터가 그 다음 순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6이라는 순간으로. 즉, 받아 나오는 인코드에서 발생한 모든 순간에 은닉 벡터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그 사용을 하는 것을 그 쿼리 키 밸류에 주목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디코더에 이 정보를 넘겨주자. 뭐 이런 발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바다나우가 실제로 이제 그 언어 번역이나 이런 데다가 이걸 적용을 하니까 성능이 시퀀스 투 시퀀스보다 엄청나게 예, 향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아,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논문이 됐죠. 이것은 그 행렬로 이제 표기를 한 거고요. 일반화를 하면 I-1이라는 순간에 그 얘가 G-1이 쿼리가 되고 H1부터 HT가 키도 되고 밸류가 돼가지고 주목을 계산하고 그놈이 이제 GI로 그 다음 순간을 넘겨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GI가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N그램에서 시작을 했고 벤지오가 그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그 뉴럴 랭귀지 모델을 제안을 했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그 서치캐버가 LSTM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주목을 거기에 그 반영을 해서 바다나오라는 사람이 그 퀄리티 밸류를 그 도입을 했고 이렇게 됐어요.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2017년에 구글이 정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를 해요. 제목은 되게 재밌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 속에 이 하나하나가 그 다층 퍼셉트론이잖아요. 다층 퍼셉트론. 그리고 그 속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하고 그 다층 퍼셉트론이 결합한 형태라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 네가 필요한 것은 어텐션 뿐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제목이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런 그 아주 획기적인 그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글은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는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깊은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많이 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언어에서 많이 쓰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LSTM,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뭐 그 주목이나 이런 메커니즘 집어넣어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러다가 그 트랜스포머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모델이 등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뭐 C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쓰이고 있고 뭐 결합해서 쓰고 그러지만 트랜스포머가 이제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보고요. 2017년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6월 달에 사실 발표 자료가 한국정보학회 이제 KCC가 6월에 제주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튜토리얼은 그 자료고 이제 그놈을 지금 이제 개조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사이테이션 횟수를 구글 스칼라에서 보니까 7만 6천 회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6개월 지났는데 어제 제가 해보니까 9만 9천 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 2만 3천 회 정도가 사이테이션 돼가지고 지금 사이테이션 횟수가 막 점점 북벌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이 제목 치면 쉽게 논문을 볼 수가 있고요. 다운받아서 PDF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인데, 이제 여기 이제 인베딩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단어 인베딩이라고 보면 되고요. 포지셔널 인코딩 있고, 이런 부분 다 생략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는데, 얘가 바로 요 Q 쿼리 키 밸류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똑같아요. 메커니즘, 계산하는 메커니즘. 단지 이게 이제 3차원이 아니라 뭐 200차원 또는 뭐 1000차원 이렇게 크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키나 밸류가 이렇게 뭐 4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막 수천 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커졌다는 것 뿐이지 계산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쿼리가 하나뿐인데 쿼리가 이제 또 여러 개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 번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멀티 헤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헤드가 H개예요. 그래서 저런 계산이 독립적으로 H번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벡터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H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놈이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된다는 거. 뭐 요것만 그 차이가 있지. 쿼리키 밸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인코더 블록에서 만들어진 놈이 여기 이제 전달이 돼서 여기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두 번 일어나서 뭐 계속 어떤 층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확장이 돼서 이제 이 속에 들어있고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최초의 트랜스포머 논문이 제시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코더, 이제 디코더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LMM은 이제 디코더 블록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슷하죠?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개의 블록을 쭉 쌓아가지고 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요 슬라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매개 변수 개수를 한번 세보자. 모델의 용량이죠. 모델의 용량이죠. 그러면 이 표가 트랜스포머의 매개 변수를 세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단어 인베딩 하는 층이 있죠. 그 벤지오처럼 이 단어 인베딩도 학습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것도 이제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어가 그 어휘 속에 단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어가 수백 차원 내지 수천 차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매개 변수가 있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에도 그 위치를 인코딩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있고요. 여기도 이제 헤드가 여러 개가 있고 각 헤드마다 쿼리 키 밸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매개 변수 값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단순히 다층 퍼셉트론에 있는 완전 연결층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디코더 블록에 N개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아, 그 N배로 이제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원래 논문을 한번 따져보면 어텐션 이스 올 유니트 보면 거기는 그 단어를 512차원을 했고요. 헤드는 8개를 썼고요. 그 내부에 있는 D키, D 밸류가 이제 64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그 디코더를 이제 6개 이렇게 쌓고 그래가지고 대략 한 18메가, 그 메가가 100만이니까 18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챗GPT가 이제 GPT-3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가 그 D 모델은 만 차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굉장히 많은 실수값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헤드가 96개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를 96개를 쌓았어요. 굉장히 깊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75 빌리언 개 가량의 매개 변수가 들어있어요. 빌리언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 1750억 개 가량의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거대한 그런 모델이죠. 모델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느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해요. 이 벤지오가 뉴럴 랭귀지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종들이 쭉 나오고 이제 성능이 조금 하다가 LSTM 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죠.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도 나오고 바다 나오고 주목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돼서 이제 프리트레인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오픈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게 돼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시대에는 뭐 LSTM도 쓰고 트랜스포머도 쓰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LSTM 버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로만 되고요. GPT-1, GPT-2 오픈 AI가 발표한 이것도 LSTM이 아니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요. 지금은 다 트랜스포머 모델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략 10빌리언, 그러니까 한 100억 개 이상 되는 모델을 좀 임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라지하다, 크다 이렇게 보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 LMN 시대로 이제 전환이 돼요. GPT-3, GPT-4가 10억, 10 빌리언을 넘어요. 그래서 LLM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GPT-1하고 GPT-2는 좀 작기 때문에 LLM은 아니고 뭐그 이전에 PLM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자오라는 분이 이제 쓴 서베이 논문의 이제 그 기준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다 두 단계 학습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사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어, 그 벤즈 웨듯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잘라가지고 X, Y를 만들어서 자유 지도 학습을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학습을 마치면
사전학습이 마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보통 이제 공개들을 많이 하죠. GPT-1, GPT-2, GPT-3. 그래서 어떤 것은 공개가 된 놈도 있고 어떤 건 공개가 안 된 놈도 있고 그래요. 뒤에 가면 또 이제 구분이 되지만요. 근데 사실 이 프리트레인 모델만 가지고는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챗GPT나 GPT-4 같은 경우는 특정 과업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한다든지 사람 사용성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2단계 학습까지 된 그런 모델들이 웹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한테 웹에서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세 조정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 과정은 자율지도 학습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정답, 그 GT를 레이블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도 학습을 보통 하고 있어요.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 좀 까다롭죠. 좀 사람이 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GPT-1, 2, 3, 이제 4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여러분이 이제 GPT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언제 릴리즈가 됐고, 그 다음에 모델 크기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 GPT-3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175 빌리언 개가 됐고요. GPT-1이 117 밀리언 개니까 대략 한 1000배 이상 커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다음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든 뭐 시간이라든지 계산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제 GPT-1의 구조를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디코더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디코더가 실제로 그 12개가 쌓여 있네요. N12, 12개가 쌓여 있어요. 이런 디코더가 이제 12개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N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 랭스는 510이고요. 즉, 그 512개의 단어로 잘라가지고 그놈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는 벤지오는 이제 그 5로 설정을 해서 5개 단어를 입력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예시한 건 이제 3개였잖아요. 근데 이게 512개니까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어휘의 크기는 4만 개. 그 다음에 D 모델은 그 한 개의 단어를 768개의 실수로 표현하죠. 벡터의 크기가 768 차원이고요. 그 다음 헤드는 12개를 쓰고, 뭐 여기 피드 포들에서 이제 2048개의 그 은닉 노드를 쓰고요. 그 다음 이것을 12개를 그 쌓은 이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학습을 마치고 이제 파인 튜닝, 이제 두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 이제 파인 튜닝하는 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과업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 그래서 이것은 문제 주고 사지선다형 주고 정답이 있어요. 얘는 3번이 정답. 그다음 문제 주고 얘는 2번이 정답. 물론 이 정답은 사람이 다 일일이 붙여놓은 거죠. 이게 뭐 의사시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스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리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정답을 붙여놓은 뭐 사지선다형 또는 뭐 인테일이라는 데이터셋 또는 시밀러리티 문장이 두 개 각각 비슷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빈칸 채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그 미세 조정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퀘스천 앤서링을 하고 싶으면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데이터셋까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이제 높은 성능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기존 모델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실험이 이제 GPT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제로샷 즉 이런 그 특정 과업에 있는 이런 데이터셋, 사람이 레이블링을 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안 한 채로 그냥 그 1단계 사전 학습만 한,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지네릭한 모델이죠. 요놈이 뭐 사지선다형 과업 또는 뭐 시밀러리티 과업, 뭐 번역 과업, 그다음에 뭐 생성 과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지네릭한, 아직은 특정 과업으로 학습이 안 된 그것만 가지고 그 사지선다형 문제도 풀어보고 시밀러리티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지선다형 문제만 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1, 뭐 2, 3, 4 이렇게만 그 입력을 주면 얘가 그 2번 이렇게 답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요 과업을 대한 데이터셋 가지고 파인 튜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은 낮지만 그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냥 랜덤하게 찍으면 25점 맞을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근데 뭐한 40점, 50점 되냐?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25점을 활쩍 넘었다는 거예요. 뭐 40점 또 50점. 그래서 그 특정 과업에 대한 그 정답을 파인 튜닝을 않고도 얘가 그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로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로샷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N 컨텍스트 문맥 길이가 512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 문맥 길이는 여러분이 챗GPT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이제 프롬프트를 주잖아요. 자, 나는 뭐 수업을 이거 들었다. 내가 삼성전자를 가려고 그러면 무슨 과목을 더 들으면 좋겠니? 너 답변해 줄 수 있니?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챗GPT나 GPT-4에 입력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드는 그 프롬프트 속에 들어있는 단어 개수가 요 문맥 길이로 그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10이기 때문에 아주 긴 문장을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맥 길이는 아주 중요하죠, 사용자들한테. 자, 그 다음에 학습을 마친 놈은 아까 자기 회귀 방식으로 그 추론 단계에서 예측 단계에서 그 동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how do I study GPT? GPT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제 GPT한테 그 질문을 던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아주 짧은 그 프롬프트가 될 텐데 그러면 요 챗GPT는 어떻게 그 답변을 생성을 해내느냐, 문장을 생성을 해내는데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해내느냐, 요건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P라는 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장을 입력을 주고 모든 보캐블러리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의 그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죠. 다음 단어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에. GPT가 랭귀지 모델이니까 다음 단어 확률을 계산해 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는 0.01, 뭐 파서블 0.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원은 0.32. 그러면 이 확률을 보고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0.32가 가장 높으니까 원을 출력을 하는 거죠. 첫 단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요 5개 단어, 이 프롬프트하고 원을 결합을 해가지고 6개 단어를 주고 그 다음 단어를 또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파서블이 0.43으로 가장 높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파서블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 파서블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프롬프트하고 5개 단어죠. 원 파서블에서 7개 단어를 결합한 놈을 이제
그 랭귀지 모델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 단어를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웨이가 가장 큰 값이어서 이제 웨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발생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end of sentence라는 그 단어가 가장 큰 값을 가지면 이제 그놈이 선택이 되고 end of sentence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고 그동안 발생한 단어들 쭉 모아가지고 여러 번 화면에 이제 제시를 챗GPT가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회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매 순간마다 가장 큰 값을 갖는 놈을 그 선택을 해가지고 단어 선택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으냐? 좀 문제가 있죠. 매 순간마다 가장 큰 확률을 가진 놈이 정확한 적합한 놈 같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디 서치하고 빔 서치가 있는데 그리디 서치는 그 매 순간마다 이 확률이 나오면 최고 확률을 갖는 놈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어떤 놈이 발생할지를 고려를 않고 그냥 그 순간에만 나한테 가장 맛있는 거를 이렇게 쪽, 쪽, 쪽 선택을 해서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리드 방식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좀 얼토당토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줄줄이 막 그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리드 방식보다 이제 빔 서치 방식을 쓰는데 빔 서치는 예를 들면 그 이 순간에 메소드 1이 0.5, 0.4 확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 순간에 그 이즈 파서블이 0.4, 0.25. 그 원에서는 그 파서블 헬스가 0.7, 0.2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 이렇게 쭉 그 확률이 나오면 그 이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메소드 이즈 그다음에 이 원 같은 경우 원 파서블이 있으면 메소드 이즈는 0.5, 0.4니까 둘을 곱하면 그 0.02가 되겠죠. 그리고 원 파서블 같은 경우는 0.4, 0.7을 곱하면 0.28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순간에는 0.5, 0.4에서 0.5가 더 크지만 그 다음 단어까지 보면 메소드 이즈보다는 원 파서블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이제 빔 서치고요. 그 실제로 빔 서치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두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세 순간, 네 순간 또는 뭐 열 순간까지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길게 들여다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샘플링 방법은 그 이제 확률이 0.5, 0.4, 0.1이 나오면 그냥 가장 큰 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작은 놈이라도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순간에는 카가 확률이 0.1이어가지고 작지만 샘플링하는 단계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카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드라이브가 선택이 되고 그랬네요. 자, 그리디 서치나 빔 서치를 내가 쓰면 챗GPT한테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주면 항상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면 똑같은 이제 출력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도 그 다른 그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챗GPT가 그 빔 서치를 쓰는 게 아니라 샘플링 방법을 쓴다. 이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랜덤 샘플링을 그냥 얘가 그 순진하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 랜덤 샘플링을 하는데 이 확률이 큰 놈을 그 이렇게 편차를 더 두죠. 그래서 그 큰 놈은 더 크게 하고 작은 놈은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한 다음에 그런 이런 데서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 K나 또 탑 P 샘플링을 적용을 하는데 그 보캐블러리가 보면 그 4만 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만 개 단어의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3개만 있는 게 4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만 개에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K를 예를 들면 10으로 두면 소팅을 해가지고 그 확률이 가장 큰 10개만 추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죠. 그래서 이제 10개 중에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성능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GPT-2는 그 GPT-1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달라진 것은 그 이 디코더를 48개, 12개인데 48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확 늘렸고요. 그다음에 엔 컨텍스트도 아까 512였는데 2배로 늘렸고요. 보캐블러리도 확 늘렸고. 그래서 모델 크기가 117메가에서 1542메가로 즉 1.5 빌리언 개로 늘렸다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셋도 그 커먼 크롤이라는 훨씬 사이즈가 큰 데이터셋 가지고 그 학습을 했다는 거.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GPU나 이런 TPU 같은 이제 계산 자원이 훨씬 많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랬더니 성능이 확 늘어났다는 거고요. GPT-3도 비슷해요. GPT-2를 거의 유지를 했는데 그 디코더의 개수를 아까 48인데 2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D 모델이 그 임베딩 벡터를 1600 차원인데 어, 거의 뭐 한 7, 8배로 키웠죠. 이제 12,000 차원으로 늘렸고요. N 컨텍스트도 또 2배로 늘렸네요. 2048. 그 모델을 키웠더니 그 성능이 훨씬 좋아지더라. 이런 거고요. 자, 이제 GPT-3부터는 얘가 이제 그 10 빌리언을 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그 성능 실험 같은 걸 스케일링 로우 같은 걸 실험을 해요. 즉 175 빌리언 개보다 작게 해가지고 점점 키워가면서 175 빌리언까지 키워가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면 그 모델 크기를 그냥 단지 모델 크기만 이렇게 늘렸는데 그 성능이 점점 애큐러시가 좀 증가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업도 아까 보면 큐에는 이게 사지선다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과업이 있고 과업마다 그 대용량의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그 실험을 막 해보니까 성능이 아주 뛰어나더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뉴스 기사를 생성하는 실험. 여기 보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사실 가짜 뉴스라기보다도 이제 인공 뉴스죠. 가짜 뉴스는 이제 사람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 이것은 이제 인공 뉴스가 되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뉴스를 주고 이거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면 판별을 거의 못하는 뭐 그런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문법 교정 사례.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 문법을 이제 종종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뭐 30만 원, 40만 원 주고 전문 기관에 맡기는데 어, 이런 문법 교정 같은 것도 이제 어, 라지 랭귀 모델을 쓰는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것은 아까 이제 사지선다형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매시브 멀티타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MMLU라는 그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온 이거 이제 피직스 물리 문제
그다음 여기는 프로페셔널 메디신을 가지고 의사고시 같은 거 그 문제들 예, 두 개를 뽑아왔는데 이거 꽤 어렵더라고요. 못 풀겠어요. 그래서 뭐 가속도가 얼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을 때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답인가 봐요. 그다음에 뭐 33살에 그, 그 남성이 이제 병원에 왔고 증상이 뭐 이런 거고 그랬을 때 그, 이 진단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이거 이제 3번이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이게 사지선다행이니까 25점, 0.25거든요. 전부 그 25%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잘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2단계 파인 튜닝 학습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여러분이 그 GPT-3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의사고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의사들하고 이제 어, 의과대학 학생하고 겨루면 의과대학 학생 평균보다 훨씬 웃돈다. 이런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기사에서도 봤을 거예요. 자, 그 GPT-4는 그 모델에 대한 상세는 비공개예요. 그래서 그 디코더를 몇 개를 썼고, 그 다음에 임베딩 벡터 몇 차원 이런 건 비공개고요. 훨씬 커졌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900개 논문, 그 GPT-4 테크니컬 리포트 이런 걸 이제 보면 여러분이 그, 이런 모델 상세보다는 이 GPT-4가 사회적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는 이제 부백이라는 분이 쓴 논문, 1교시 이제 이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그런 거에 있고요. 이제 성능 실험 보면 그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퓨샷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을 풀었는데 그 뭐 영어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 맞았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어도 상당히 높은 77점 맞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MMLU가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입력은 한국어 테스트로 한국어로 입력하고 한국어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출력은 그냥 1, 2, 3, 4 중에 하나네요. 사지선다니까. 어주어 트랜스레이터라는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입력을 하고 뭐 그랬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GPT-4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게 최근에 나온 얘뿐만 아니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성은 그 멀티모달이에요. 그래서 언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영상도 처리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걸 주고 프롬프트로 What is unusual about this image? 이 이미지가 좀 별난 게 뭐냐? 하고 이제 그 이미지를 주니까 GPT-4가 The unusual thing about this image is that a man is ironing clothes on an ironing board attached to the roof of a moving taxi. 지금 그 이동하는 택시에 그 지붕에 그 재봉틀을 설치를 하고 그 재봉사가 다림질을 하고 있다. 이게 참 희한하다. 이런 식의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자, 얘가 GPT-4가 이 문장 그 프롬프트도 이해를 했지만 이 영상을 컴퓨터 비전 처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 답변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주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왼쪽도 좀 비슷해요.
언어 비전 모델은 이제 클립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모델이 나와 있고요. 2021년 논문이에요. 한 2년 정도 된 논문인데, 이 논문도 그 멀티모달을 이해를 하려면 꼭 읽어봐야 되는 논문이고요. 이 이후에 훨씬 발전을 했고, 클립의 아이디어, 발전된 아이디어가 GPT-4에 들어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립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컴퓨터 비전이 예를 들면 요 X1이라는 영상, X2라는 영상이 막 수백만 개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레이블링을 했어요. 이거 보고 얘는 이제 도구가 들어있으니까 X1은 도구. 그래서 그 특징 벡터는 X1이라 영상, 그 다음 레이블 Y는 도구.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두 번째는 뭐 바이시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수백만 장을 레이블링을 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레이블을 사람이 붙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10배로 확대로 하고 싶으면 그 돈이 10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이블이 너무 빈약한 거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보급 이렇게 이제 하나로 레이블링을 해놨다. 또 빈약한 거예요. 클립은 어떻게 하냐? 클립은 위키피디아나 이런 웹사이트를 크롤링을 하면서 영상 밑에 보면 주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영상에 Siberian Huskies are pack animals that still enjoy some human companion. 이게 사람하고 지금 막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안 허스키고요. 요 품종이. 그래서 사람하고 컴패니언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풍부한 정보가 웹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만 잘 해가지고 그런 걸 잘 정제를 하면 X1, 그 다음에 이런 문장. 그래서 X, Y, 쌍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할 수 있고, 레이블인 Y가 그 풍부한 단어를,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문장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립이라는 모델을 그 학습을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레이블링한 거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 요게 이제 요런 실험 결과예요. 자, 언어하고 비전을 같이 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클리번.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GPT-4 이런 데 이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이런 기술을 써서 이제 멀티모달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LMN 라지 랭귀지 모델 워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이전에도 뭐 인터넷 브라우저와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DBMS와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IT 쪽에서는. 근데 최근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전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자오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서베이 논문 라지 랭귀지 모델 요건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쉽게 아카이브에서 PDF를 다운받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저께 걸 보니까 버전 12까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버전 10을 보고 자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버전 12 가지고 이제 이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하고 23년부터는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세밀하게 이제 아, 공개가 된 그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GPT-3가 이제 이때 나왔네요. 그다음에 GPT-4도 어디 있을 거고요.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그
라마, 메타에서,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했던 게 여기고요. 이 구글의 어떤 바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 크로바엑스 또 있는데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크로버 X가 있고 지금 이제 크로버 아니 그 하이퍼 크로버가 나왔고 지금 이제 크로버 X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퍼블릭 어베이블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을 하고 그 가중치를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놈 다운받아가면 학습된 모델이 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고마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애들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애들을 다운받아서 비즈니스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GPT-5, 6, 7은 그 모델 크기는 얼마나 되고 어떤 기능이 있고 성능은 얼마나 될지가 좀 궁금하죠. 그다음 가장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음, 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순다르 그 구글 CEO죠. 예, 그 짧은 이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뭐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더 낫다 아니면 좀 과장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엄밀하게 그 성능을 따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아까 2017년에 구글에서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논문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그랬죠. 이것을 구글이 감출 걸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안 했으면 오픈AI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 다 그 LSTM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찔끔찔끔 성능 향상을 하느라고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7년에 그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해가지고 다 LSTM을 버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가서 자기 주도 방식으로 이렇게, 음,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와가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그 자우라는 분의 서베이 논문에 있는 이제 상세 요약이고요. 여기 보면 언제 릴리즈를 했고 사이즈는 얼마고 베이스 모델 뭘 썼고 뭐 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그 특성들이 또 설명이 되는데 창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에머전스인데 에머전스 우리말로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이즈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만든 기계에서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창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아이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단어를 입으로 말하잖아요. 창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몇 개월 지나서 아빠 배고파, 아빠 놀자, 창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초등학생도 어느 순간 보면 아빠, 개념이라는 게 뭐야? 개념이라는 단어를 얘가 알아듣고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이 창발이 일어나는 거죠. 창발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막 뭐가 이제 그 사실은 쌓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창발이 일어나죠. LMN, 라지 랭귀지 모델도 창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면 가로축은 모델의 크기예요. 모델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 성능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학 문제에는 그 트랜스레이트 이거 이제 그 번역인가 보네요. 뭐, 퍼시트 낸스링 이런 어떤 특정한 과업에서 이렇게 해보면 성능이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증가를 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점핑을 한다는 퀀텀 점핑을 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또 그놈을 에머전시, 에머전트, 창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성능 향상도 갑자기 일어나는 창발도 있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도 생긴다. 새로운 능력이 창출된다. 이런 어떤 창발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in context learning, 그 다음에 chain of thought라는 어, 작은 랭귀지 모델이 없던 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생긴다. 어, 이것도 발견을 하죠. 자, in context learning하고 chain of thought가 뭔지부터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면 왼쪽은 in context learning이고 오른쪽은 이제 chain of thought인데 이제 퀘스천을 if you have 12 candies, 12개의 캔디가 있고, 그, 4개의 캔디를 친구한테 줬고, 그러면 몇 개가 남냐? 그럼 답은, 그, 8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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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보면, Sam has 12 marbles. 12개의 마블이 있고, 4분의 1을 동생한테 줬고, 그럼 몇 개가 남냐? 이렇게 하면, 챗GPT가 틀린다는 거예요.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하고 헐락시네이션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퀘스천 앤서 해가지고 비슷한 퀘스천하고 답. 그래서 12개 캔디가 있고 뭐 4개를 누구한테 줬다. 그러면 답이 8이다. 해가지고 그 2개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주고 요 노란색의 퀘스천을 주면 정확하게 구라고 맞춘다는 거죠. 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인 컨텍스트 러닝이냐면 이게 이제 러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학습이잖아요. 학습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학습은 이 모델이 있으면 모델이 내부에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외부에서 어떤 X하고 Y쌍을 주고 학습을 해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성능을 향상하는 쪽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이고, 우리 앞에서 제가 신경망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학습을 할 때 보통 옵티마이저를 써서 하고, 그다음에 보통 스탠다드한 게 뭐 스토캐스트 그라디언트, 디센트, SGD다, 뭐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담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걸 써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파라메터 값을 재조정하는 게 학습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 두 개의 XY 쌍, 퀘스천 앤서 두 개의 샘플을 준 거예요. 질문, 답, 질문, 답을 줬어요. 근데 이 챗GPT의 내부 매개 변수는 그대로예요. 스토캐스틱, 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스트 가지고 재학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두 개의 XY를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 얘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즉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이 됐는데 이 내부 파라메타 값은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의 용어를 써가지고 이 in context learning 이렇게 불러요. 이게 스몰한 랭귀지 모델에서는 안 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런 인컨텍 러닝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체인 오브 소트는 뭐냐면 Sam has 12 marbles 4분의 1을 줬다. 그러면 답이 이제 딱 9인데 체인 오브 소트에서는 이 퀘스천하고 앤서를 이렇게 쌍을 주는데 이 리즈닝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문장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주죠. 그래서 어,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길이는 6이고 그 높이는 3이다. 그랬을 때 페리메타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고 그 답은 18이다 주고 이 리즈닝을 하는 답을 맞춰가는 그 리즈닝 단계를 주죠. 어떤 직사각형에서 그 다음에 랭스하고 위스를 더한 다음에 그놈을 두 배를 하면 그게 바로 그 둘레의 길이가 되고 그래서 얘가 1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앤서에다가 리즈닝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주면 요 엘레 그래서 준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주면 얘가 이 상세 설명까지 하면서 그 쌤이 12개의 마블이 있는데 4분의 1 누구한테 줬냐, 몇 개 남았냐 그러면 그 12개의 4분의 1은 3개다. 그래서 12개에서 3개를 빼면 9개 남는다. 그래서 답은 9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즈닝 하는 것까지 얘가 그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단계를 하나만 알려주면 예제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나 알려주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그 리즈닝을 한다. 그래서 이놈을 체인 오브 소트라고 불러요. 그 LMM은 그 ICL 능력이 있는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도 안 줬을 때는 제로샷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를 주면 원샷이라고 그러고 여러 개를 주면 이제 퓨샷 이렇게 불러요. 지금 얘는 그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이제 투샷이 셈이죠. 투샷인 셈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인 오브 소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뭐 수치 추론이라 상식, 뭐 기호 추론 이런 데서 이제 퀘스천을 주고 그다음에 그 리즈닝하는 단계 답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주면 그 훨씬 잘한다는 이제 그런 그 체계적인 실험을 그 요 웨이라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이제 모델 크기를 점점점 키워가면서 이 체인 오브 소트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 확인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성능이 점핑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창발은 그러면 왜 일어나냐?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어떤 논문은 이건 이제 신기루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반박하는 논문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유저빌리티, 사용성 강화인데 결국은 이런 LMM이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챗GPT라든 이런 형태로 빙이라든 이런 형태로 쉽게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헛소리를 자꾸 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걸 줄이고 욕설도 않게 하고 이제 이런 노력이 이제 그 사용성 강화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특정 과업으로 그 튜닝을 하는 거. 아까 사지선다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스포츠 기사만 생성을 해내는 뭐 전문적인 걸로 그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인스트럭션 튜닝이고요. 뭐 경제 쪽으로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툴들을 같이 쓰는 거죠. 어떤 뭐 그 검색 엔진을 같이 쓴다든지 계산기를 같이 쓴다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툴들이 그 이 소프트 툴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동을 하는 그런 방법 그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얼라이먼트 튜닝인데 환각 현상 또는 편향 뭐 예를 들면 그 소수 인종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 인종을 무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편향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죠. 또는 그 욕설 같은 비도덕적인 출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의 하고 기호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는 그 자율치도 학습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
이제 사람이 조금 그 개입을 해서 그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쓰는 RLHF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탄생한 그 것들이 여러분이 쓰는 챗GPT, GPT-4, 빙, 바드, 웹을 인터페이스로 쓰는 것들입니다. 음. 이걸 안 거치고 사용성 강화를 않고 하면 정말 좀 난리가 나요. 자, 이 중에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을 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세 단계를 쓰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프롬프트를 모아가지고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해요.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GPT다 집어넣으면 그 출력이 나오겠죠. 아, 그다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프롬프트를 랜덤하게 막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이 레이블러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훈련도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출력을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X, Y 쌍을 사람을 통해서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아담이나 이런 그 옵티마이저를 써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능을 조금 높인 다음에 스텝 2하고 스텝 3가 이제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그 바둑 알파고를 만들 때 쓴 핵심 그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자 바둑을 둔다든지 오목을 둔다든지 장기를 두면 끝까지 가보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누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알파고가 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둔 수들 있죠. 수들을 이제 재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으니까. 별로 안 좋은 수죠. 근데 이겼어요. 그럼 좋은 수죠. 그러면 좋은 수라고 얘를 또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최종적으로 이 리워드, 상벌을 따지는 그런 것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잘못했으면 벌을 가하고, 잘했으면 상을 주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에요. 자,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얘가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자동으로 그런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모델을 만들 때는 이 네이블러 사람이 개입을 해요. 사람이 개입을 해요. 자, 프롬프트를 주고 GPT가 이 출력을 내요. 그리고 출력이 이제 그 점수까지 얘가 내거든요. 확률로. 그러면 사람이 이거 보고, 재조정을 하는 거죠. 요 놈은 D가 더 좋다. 너는 D를 꼴등으로 했지만. 그리고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B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고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워드 모델을 막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요놈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을 해가지고 레이블러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리워드 모델이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 리워드 모델이 확보가 되면 실제로 리인포스 러닝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롬프트를 주고 그다음에 그 출력을 그 모델이 되고 리워드 모델이 너 이 출력이 후져. 너 그 벌을 받아야 되겠네 하고 그 이 매개 변수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아웃풋을 냈어요. 리워드 모델을 보니까 이거 근사해요. 너 상 받아야 되겠네. 상을 주는 식으로 요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조정을 하죠. 그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지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리워드 모델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이 LMM을 이런 식으로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이때 쓰는 알고리즘이 그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PPO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상세하게 그 공부하고 싶으면 그 PPO 논문을 또 읽어보셔야 될 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자동으로 그 린포스먼 러닝을 해가지고 사용성 강화하는 그 파인 튜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류는 그 챗GPT를 만들어서 타임지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그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자동차예요. 스팀 엔진을 쓴. 그다음에 TV 수상기, 전화기, 라이트 형제 비행기, 그다음에 애니악이라는 전자식 컴퓨터, 스마트폰, 알파고 이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혁신이 있었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일어난 혁신보다 훨씬 우리 삶을 그 이 바닥부터 이렇게 그 뒤흔든 그런 혁신이 엄청 많았다고 봐지고요. 너무 놀라실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잘 쓰면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챗GPT에다가 LP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뮤지션들이 인컴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냐? 이거 물어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그 엄청나게 근심을 많이 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됐다. 단지 리오거나이즈가 됐다.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근사하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GPT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 쿠오라 다이제스트에 뭐 재밌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 질문과 답변이 올라오는데 AI is overhyped? Do you agree? 인공지능은 과대 평가되고 있다. 또 동의하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 It's just another layer of tech.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는데 기존에 없던 기술이 한꺼풀 더 만들어진 것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후에도 또 다른 레이어, 또 다른 레이어 계속 그 씌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다만 GPT라는 즉 LLM이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냥 표피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1교시, 2교시 실제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됐네요. 한번 그 들어보시고 좀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더 찾아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잘 쓰는 경쟁력 있는 기관 또는 부서
또는 그 사람으로 발전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류가 뭐 엄청 도태된다. 또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계거든요. 지금 이제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원자력 기구 IAEA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AI 에이전시 이런 게 나올지 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문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1교시는 대략 1시간 조금 넘었고 2교시는 1시간 좀 넘을 줄 알았더니 1시간 지금 보니까 50분 돼서 전체적으로는 3시간 넘는 동영상 강의가 됐고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